자, 이 56번 공법 규정 흠결에 대한 사법 규정의 보충은 제한적으로 긍정되죠. 유추적응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57번 공법 관계 중에서 관리 관계에는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관리 관계는 대등 관계니까 권력 관계는 우월적이라서 사법 관계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58번 공법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법 규정은 법, 원리, 법, 기술적 규정이다. 사인간의 이해조절은 사법에서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체를 전제로 해서. 그러나 법, 원리, 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9번 출생, 귀화 등으로 성립하는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이다. 이건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반적인 힘을 받는 거죠.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60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내부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부정한다. 외부관계, 즉 파면 처분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도 소송이 됩니다. 그러나 내부관계는 전통적 이론에서는 소송이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모두 다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이론인지 현대적 이론인지를 구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61번 불침투성 이론이란 내부관계에 법규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행정을 내부와 외부로 나눠 가지고 내부관계는 법규가 침투할 수 없고 외부관계는 법규가 침투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62번 불침투성 이론이란 결국 내부와 외부로 나누니까 이원론을 의미한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63번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군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론이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발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군주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64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서도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되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특별히 필요 없지만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면 따라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위 원칙은 전통적 이론에서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65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죠. 도 성립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법률 규정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동의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그죠? 법본 그랬죠. 66번 특별권력관계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은 징계권이라 하죠. 명령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징계권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 징 두 가지가 특별 권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67번 울레 교수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기본관계로 보고 기본관계는 재판이 가능하죠. 68번 울레 수정이론에 따르면 즉 울레 수정이론이라는 것은 기본관계, 경영관계 구분론이죠. 그래서 이견에 따르면 적어도 기본관계는 재판이 가능하죠. 경영수행관계는 자율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69번 울레 수정이론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전직과 정직은 기본관계에 해당하죠.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내부관계라서 재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울레 견해에 들어오게 되면 전직이나 정직도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기본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70번 오늘날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부정한다. 그래서 전통적 특별권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재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71번 오늘날 특별권력 내부관계는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두가 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제4장 이제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률관계의 변동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죠. 이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은 사건이죠. 사람의 정신과 상관없이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 행위는 사건이고 사람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으면 용태다 그랬죠.
3번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기간이죠. 시간의 흐름 이런 겁니다. 그 다음 4번 사인의 공법행위는 외부적 용태죠. 즉 사람의 정신작용, 용태 중에서도 행정청의 용태가 있고 사인의 용태가 있죠. 그 중에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요 사인의 의사표시를 뜻하는 겁니다. 5번 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은 기산점이라 하고 뒤에서 배우는 행정의 부관으로서 용태 중에서 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시기입니다. 구별하셔야 되죠. 기한의 시작은 시기라 하고 기간의 시작은 기산점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기간이 만료하는 것은 만료점이고 기한이 만료하는 것은 종기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는 부관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거를 초일불산이번칙 또는 번역하면 첫날 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이란 말은 한자어로 익일이라면 익일부터 기산한다로 표현되는 겁니다. 8번 기간의 말일이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다. 노는 날인 거죠. 노는 날에는 은행이 문을 안 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료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마지막 날이 만약에 주말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9번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처분은 즉 침익적인 거죠. 그럴 때 첫날부터 산입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국민한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첫날 빼기 원칙의 예외로서 첫날부터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되는 법령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첫날 빼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11번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그 기간의 말일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 즉 토공일, 그럴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즉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이면은 하루 더 연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법령은 예외가 됩니다. 법령은 바로 그날로 만료됩니다. 법이란 것은 노는 날이 없죠. 은행은 노는 날이 있지만 그래서 법령은 바로 그날로 그 말일로 바로 만료가 됩니다. 12번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되죠. 정지는 천재지변 등으로 잠시 멈추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진행한 시효는 끝나고 새로운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거죠. 13번 중단된 시효는 본래 기간이 진행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즉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죠. 14번 국가의 금전 채권은 국가의 권리입니다. 돈 달라 하는 거죠. 다른 법령에서 단기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즉 국가재정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단기를 뜻하죠. 15번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은 이거는 국민의 권리죠. 14번은 국가의 권리고 15번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시 5년. 원래 사법상 개인의 권리, 채권 행사는 10년입니다. 그보다 좀 특별하게 공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금전 채권도 5년이 되고 국민의 금전 채권도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국가면은 모두가 5년이다 그 뜻입니다. 16번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규정은 사법상 권리도 적용되죠. 권관국 했을 때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구관계 모두 포함된다 그 뜻입니다. 17번 국가 금전채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 자, 특별한 것은 5년보다 짧은 걸 말합니다. 규정이란 사법규정도 포함되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사법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사법규정도 포함된다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에 있는 것도 짧은 게 장땡이다 그 말했죠. 보통
공법이 사법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시효는 짧은 게 우선입니다. 짧은 게 우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번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가 완성되면 즉시 권리가 소멸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권리 행사했을 때 항변하면 그때 소멸한다. 이게 상대적이죠. 그 다음 19번 일반 재산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죠. 행정재산은 공물이라서 이거는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은 사물이니까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공물에 대한 시효 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용 폐지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공물에 대한 시효 취득은 공물인 상태에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되고 사물로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럼 공물을 사물로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를 공용 폐지라고 하죠. 반대로 사물인 상태에서 공물로 바꾸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공용 개시 또는 공용 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1번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시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채척기간은 권리의 성립시부터 기산합니다. 22번 공법행위란 강학상 개념이죠. 실정법에서 공법행위라고 글자가 명시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강의할 때 필요해서 만든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23번 사인의 통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신고 이런 것들은 보통 사인의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혼자서 만족한다. 그래서 자족적 공법행위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서 신고가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청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 행정행위와 결합해야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는 요건적 행위죠. 즉 신청과 행정청 행위가 결합되면 그때 합해가지고 법률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25번 합동행위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죠. 합성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모이는 겁니다. 투표, 선거 같은 것이고 합동행위는 조합 설립행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6번 본래적 의미의 신고 중요하죠. 이게 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족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 말은 신고만으로 효과 생기는 거죠. 그 다음 27번 역시 중요한데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본래 신고 접수되면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수 두 가지가 있죠. 본래적 의미의 신고와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가 있죠.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는 요건적 행위에 해당하고 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한다. 그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28번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행정청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진지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 심사를 하죠. 그래서 진실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는 서류 심사, 즉 외형적 심사에 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는 요 신청서 같은 것에 빈칸이 잘 채워져 있는가만 따지는 것이고 실질 심사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죠. 본래 신고는 형식적 심사, 수리 신고는 실질적 심사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29번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행정 절차법상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 절번 그랬죠. 절차법은 본래 신고만. 그러나 행정기본법에 있는 신고는 수리 신고도 있으면서 본래 신고도 같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중요하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리 거부이죠. 실무상으로 접수 거부든 수리 거부든 모두 다 수리 거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서의 수리는 접수의 뜻으로 이해된다. 접수란 것은 사실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수리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상으로 수리 거부라고 되어 있으면 진짜 수리 거부가 아니라 수리 거부일 수도 있고 접수 거부일 수도 있고 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3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행정행위에
동기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영향 중요하죠. 요동 그랬죠. 하자는 사인행위 있는데 행정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인행위가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될 때만 영향이 있죠. 동기에 불과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 자 이게 더 중요하죠. 32번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고행위다. 이게 사인행위죠. 거기에 하자가 있다. 그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럴 때 그 하자가 무효일 때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요물이면 무효다 그랬죠. 요, 무 그랬죠. 요무무. 그래서 사인행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요건,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일 때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요, 무 했습니다. 자, 33번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이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는 거죠. 34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공권으로 파악해서 당사자성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판례는 사건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 요것만 당사자성으로 봅니다. 35번 행정위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하죠. 하자가 격리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취소가 된 다음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고 무효인 경우에는 돈을 내자마자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6번 행정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부당이득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는 거니까 무효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취소가 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37번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이란 조세의 과온합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돈을 가진 거, 그러나 봉급의 과수령은 국민 쪽에서 돈을 가진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 사인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사인의 부당이득과 이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은 조세의 과온합, 국민의 부당이득은 봉급의 과수령 이랬습니다.